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와 시민들이 함께 듣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아직 봄입니다. 5월 27일 날 봄이 끝납니다. 아, 그 전남도청. 예. 윤상원의 죽음과 함께 봄이 끝나고 그리고 6월 10일까지는 계절이 없습니다. 6월 10일 날 여름이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엄청 덥습니다. 네, 여름 같군요, 정말로요. 폭염입니다. 7말 8초 같은 날씨입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도요. 그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번에 5.18이 있었던 1980년도 5월 달에 날씨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 해가 굉장히 5월이 더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겪으니까 그때가 너무 더웠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정작은 온도가 뭐 18도, 25도, 뭐 높아야 뭐 이런 정도였더라고요. 내가 느낀 게 인간은 날씨도 자기의 기억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중요한 분들 오셨죠? 네, 두 분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한 일을 최초로 두 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출연한 일에는 같은 분이 두 번 나온 것도 처음이고. 그러네요. 저 빨리 말 좀 시켜주세요. 예, 인사 좀 드리게. 일단 이지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상입니다. 몇 주 만에 나오셨죠?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노래도 들려주셨는데. 제가 오다방에 출연한 최초의 가수였는데 네.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두 번째 출연하는 사람이 됐군요. 가수 겸 작곡가 이지상 선생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찬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찬수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선생님. 네.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이신. 학교 선생님.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종교 평화 네. 정확히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곳에 인문한국 연구교수라는 직함으로 있습니다. 암기력이 떨어진 우리로서는 직함을 내오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요. 명함에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길어요. 네. 아니 그냥 이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 교수님은 종교학자입니다. 네.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강남대에 계실 때 절에 가서 절을 하셨어요. 그 절에 가면 절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절이란 뜻이 순 우리말인데 절하란 뜻입니다. 그렇죠. 절에서 절을 했다가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럼 안 되는가요? 학교가 못할 짓을 한 거죠. 이찬수 교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럼 절에 가서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러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뜻이었죠. 그래서 재판도 하고 복직을 하셨어요. 강남대. 근데 왜 서울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제 복직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렇죠. 복직하고 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정말로 정말 한마디로 재미가 없고 비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종교학 공부를 그래도 한 30여 년 가까이 하다가 종교라는 것의 핵심은 생명과 평화다. 도대체 이런 각종 언어들이 많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전혀 인연도 없었어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평화인문학 관련 인문한국 연구교수를 모집한다 그래서 그냥 지원했는데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그렇게 이념에 휘둘리는 얘기, 종교적 이념에 휘둘리는 얘기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지상 선생님은 지난번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청취자들께서 잘 아시고 원래 또 유명한 가수. 그럼요. 궁금하시면 이제 지난번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되는데 이찬수 선생님 처음이니까요.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원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학교는 천주교 학교를 다니셨고요. 대학을 서강대. 거기서 박사를 하셨고 서강대에서 종교학과를 다니신 건 아니시죠? 종교학과를 다녔죠. 그러셨어요? 아니요. 학부는 화학과. 학부는 졸업만 했지만 화학과 졸업했어요. 성분이 복잡하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사 논문은 또 일본 불교를 하셨어요. 석박사는 그러니까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그리고 석사 나름 또 2번 했어요. 네? 신학으로 한번 하고 불교학으로 한번 하고 또 일본 불교하고
또 그 라너라는 독일 신학자 비교하면서 네. 박사를 칼라너. 했었죠. 아. 그래서 이찬수 선생님은 팔라노 이게 오랜만에 됐네요. 네. 이찬수 선생님은 그 군대 가면 원래 초코파이 먹을 군종병. 때 아니 기천불이잖아요. 기천불. 그렇죠. 예, 예. 원래는 개천불인데 개천불은 발음이 이상하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또 일본 불교로 박사를 하셨다고요? 뭐 그랬죠. 일본 현대 불교 철학인데요. 교토 학파, 일본 군국주의의 이념을 공고히 하는데 뒷받침했던 학파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거기를 박사 논문에서 다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팔갱이로 해서 일본의 그렇죠. 세계 동아시아 네네, 지배를 맞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뒤에서 봉합해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이른바 군종병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군종병들이 전쟁에 사람을 죽여도 부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도록 기획했던 그 사람들. 이 서해 선생님은 어떻게 한마디에 다 나오시나요? 아, 놀랍습니다. 뭐 미치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런 정말 좋은 쪽을 하셨네요. 근데 드물죠. 또 한국에서 그 중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불교 없고. 철학적 세계관을 이제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좀 비교하면서 동서양 세계의 좀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게 관심을 두고 받고 당시엔 정치적 의도는 좀 부차적인 관심이었는데 요사이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더 많이 가네요. 네. 이천수 선생님께서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인들이 일본에 관광을 갈 때 교토에 철학자의 기주한 데를 관광을 갑니다. 네네. 독일에 있는 걸 이제 카피한 것인데 그것이 똑같이 길 이름도 똑같이 사실은 그게 일본 군국주의 지배 철학이 나온 곳이라는 걸 아시고 기왕에 가시려면 그러셨으면 좋겠다. 사실 한국인으로서는 그렇게 뭐랄까 동경하면서 갈 만한 곳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기왕이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일본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니까 일본을 여행 가시게 될 때 네. 그냥 일본 깨끗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의 역사적 배경을 같이 공부하면 한국과의 관계가 대본에 보이고 조금만 공부하고 가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을 모신 까닭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갑자기 이천 선생님하고 이상 선생님 나오셨는 난 왜 같이 나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지금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혀는 아니고 조금.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 있는데 하시죠. 그래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 사실 공동 기획자거든요. 기획자 전혀 알지 못해. 원래 인생이 저도 앞으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다방이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였구나. 네, 지금 네, 듣고 계신 오다방은 월요일에 계속 되고요. 그거 말고 청취자분들이 다른 요일에도 듣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예정은 수요일인데 수요일쯤에 우리 이지상 선생님이 한 코너를 맡아주시고요. 아하. 문패도 안 달았습니다만 아마 사람이 사는 마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적 없는데. 네, 아니 이심전심. 아. 사람이 사는 마을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음악방송 팟캐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수 겸 DJ. 그리고 방송 진행자 이렇게 진행자. 해도 되죠. 그리고 원래 라디오 21에서 오랫동안 하셨어요. 하셨죠? 네. 김구라급 아닙니까? 김구라 위에 급인데. 아니, 이상 선생님, 네. 김구라고는 다른 레벨이 다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구라 같은 계통이 없죠. 너무 막죠. 그래, 맞아요. 청량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저는 오직 진실만을 위해서 사는. 이게 텔레비로 봐야 되는데, 이상 선생님 입을 가리면서 막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람이 사는 마을 팟캐스트를 음악방송인데요. 부제를 어떻게 달까?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할까? 아니면 시처럼 음악처럼, 시처럼 노래처럼?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매주마다 바꾸세요, 그건요. 네, 그렇게. 부제를 매주마다 바꾸세요. 이를테면, 시처럼 노래처럼,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마을, 노래가 사는 마을. 네. 시가 사는 마을, 그리고 또 시대가 사는 마을. 네, 그렇게 좀, 그런 노래들을 중심으로. 네. 정말 들어도 합니다. 좋으시죠, 청취자 여러분. 네. 포천의 소나무 바람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소나무 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 같은 사나이. 이상. 이게 중요한 게 포천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포천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찬수 선생님은 금요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가칭. 인문학 산책을 꾸며주시고. 이게 훨씬 재밌겠다. 인문학 산책도 이렇게 멋있는 이름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어주세요, 그럼. 미정입니다. 가칭입니다. 그냥 대본에 드는 생각은
참 제 이름을 넣으면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찬수의 평화인문학 정도 어떨까요? 안 듣는다. 네. 안 듣나? 그럼 폭력의 인문학으로 바꿀까? 그거 좋네요. 그럴까요? 차라리 폭력 인문학. 평화라는 말은 말뿐이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 폭력입니다. 네, 폭력이 가는 연구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 평화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예. 평화 얘기를 하면 다 폭력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그게 낫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폭력에 대한 아니지. 그런데 이제 평화를 얘기하면서 현실을 진단하는데 뭔가 아니 관념적이지 않은 제목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평화인문학을 하시는데 이천수의 무엇 이렇게 좀 재밌게. 아무튼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지금 더 제 머릿속에선 지금은 그냥 뭐 지금으로서는 앞에 이런 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좋은 남자 이천수 이렇게 일단 붙여놓고. 전에는 좋았는데요. 요새 스스로 자꾸 별로가 돼가고 있어요. 네. 아니, 방송하실 때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옥장 이 방송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자기 목소리가 좋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금요일 프로그램 제목은 들으신 바와 같이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만 인문학 산책 교실 인문학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일단 처음엔 이찬수 선생님이 끊어주실 거고요. 목소리 좋은 남자 이천수의 그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여기. 평화 하나 얘기하고 이야기 하나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평화. 와닿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여기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금요일쯤 들려주실 겁니다. 근데 앞에 그게 있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 좋은 남자. 그럼 제가 목에 신경 써야 되는데요. 담배를 줄이시고. 아니요, 담배는 못하고. 목사님. 목사님.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목사라는 말 좀 바꿨으면 좋겠어. 기왕이 나왔으니까. 그러게. 무슨 뭐 양친다는 뜻이거든요. 술은 그렇죠. 조금 해요. 목이라는 말이. 그게 참네. 그러니까 그게 사목에서 온 말인가요? 그렇죠. 목자 그 양치기에서 온 말이죠. 우리가 양도 양이요? 다른 나라는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패스터죠. 아니. 동양권, 일본이나 중국. 거기서는 발음 복구시인데요. 일본 발음으로 하면 그냥 선생이라고 합니다. 다 교회에서도 센세이 센세라고 하죠. 복구시는 뭐예요? 목사. 그냥 목사 똑같습니까? 네네. 아니 이제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목이라는 말이 중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쓴 것도 목민심서거든요. 마치 그 백성을 양처럼 쳐서 잘 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약용처럼 당시 진보적인 사람도 백성에 대한 목이라는 개념을 못 벗어나, 물론 이게 한계,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 어쩔 수 없었죠. 그렇죠. 목민관이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정한 용어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말이라는 게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정해보신다 하면, 목사 말고 뭐가 좋아요? 사실 목사라는 용어는 참 부담스러운 용어인데, 네. 사실 선생이라는 말도 부담스러웠지만, 그게 제일 무난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선생. 네, 설령 교회에서도. 그러면 조용기 선생, 김홍도 선생,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또 왠지 그렇게 들으니까 좋은 분들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 좋은 분들, 우리가 듣기 좋은 그분들은 위대하니까. 문익환 목사도 문익환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많이. 목사님이라고도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역시 문익환은 문목이 좋아요. 교회가 아닌 고인명사잖아요. 교회가 아닌 데서는 아무튼 목사라는 타이틀이 약간 낯설게 느껴져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근데 사실 목사란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말을 다루는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거북살스러워요. 그러니까 중세 개념을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부도 문제네요. 그럼 신분 더 하죠. 신분 더 하죠. 그건 아예 그 위에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위죠. 그러니까 시신 아버지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이름이에요. 주교보다 신부가 높네요. 그럼요. 교황보다도 높고. 남말 뜻으로 치면은. 그러니까요. 평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핫 이슈가 강남역 10번 출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발언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 남자들이니까. 제가 저도 등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 또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가면 또 달라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참 분노하고 어처구니 없는 건 또 일베 친구들이 요번에도
뭐 아무 분이나 서 작가님 또 이 교수님 또 전문하신 분도 두 분. 이지상 선생님. 예, 다들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 듯한. 그런데 아무튼 저는 요새 근본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끝없이 자유 경쟁을 통해서 뭐 무한 성과를 산출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거의 강요하는 듯한 흐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비인간적인, 이 구조적으로 비인간화되어 있고 폭력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에 해석하는 통로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된달까. 그 가령 어떤 그 여성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평상시 압박감을 계속 한다든지, 특정 누군 직장 내 상사든지 뭐 동료든지 누구 아니면 이런 것을 자기가 해석하지 못한 채 누렸던 압박감을 푸는 통로로 해석하면서 그런 식의 혐오, 그 여성 혐오든 어쨌든 정말 안 어울립니다만 무슨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건 나타나든 간에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크지만 정말 이렇게 사회를 비인간적으로 몰아가는, 그것을 막 당연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이런 사회의 문제를 좀 직시하는데 우리 오다방이 좀 공헌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우리 이지상 선생님은 딸 둘 아빠인데. 네, 뭐 저기 딸 둘 아빠여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딱 접하면서 인간의 가치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못 가진 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해자도. 네, 가해자도 나쁜 물론 놈이지만.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친구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만든 거 아니겠어요? 신학원에서 만들었다 이런 진술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면 피해자, 가해자, 물론 가해자는 훨씬 더 나쁘고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피해자에게는 큰 뭐랄까 좀 저희가 가민부 위로를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사건 자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결국 인간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천박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있는 사람들하고만 싸워오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했던 편이잖아요. 우리 모두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국가 권력, 국가 권력이나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왔던 건데, 정작 세상은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탐닉하는 일종의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훨씬 더 생각할 거리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우리 서 작가님은 시도 쓰셨는데요. 그거로. 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마음을 많이 때렸다는 거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큰 충격. 가장 무엇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강남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공간이 장소성입니다. 공간성이라는 말은 좀 다른데요. 장소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죠. 그 장소성에서는요. 강남역일 수도 있고 신림역일 수도 있고 뭐 신도림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성이 갖고 있는 측면. 두 번째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상성을. 그런 곳에서 혐오라는 이름으로 뭐가 폭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이 참 희한한 건데, 이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자라는 천목과 같습니다. 씨앗 없이 자라는. 그래서 혐오와 증오의 씨앗은 혐오와 증오 그 자체입니다. 무슨 그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반유대주의, 뭐 지역 감정,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뭐 일단 다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미워하고 싶은 거의 근거이죠. 그것이 씨앗이지. 사실 그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혐오나 증오. 그렇죠. 이유 없이 싫다, 이유 없이 밉다. 다 따지고 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네가 싫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강남역에서 보여준 그 일베나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 뭐 노무현 왜 뭐 이런 식으로 독일 노무현 대통령 추모기간인데 뭐 그렇게 보낸 것들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증오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폭력의 형태로 이제 직접 나타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되는 게, 한국 사회를 일반적으로 지배해왔던 거대한 혐오와 증오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반공일 수도 있고 빨갱이 사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북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한국이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그걸 청산하고 그러려고 한 적이 없었죠. 네. 제가 제일 어디 강연 가서 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 오국장만큼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옹변대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방공 옹변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상 잘 받는 비결이 간단하거든요. 과격하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개심을 고취하는 적개심. 한자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얘기를 잘 할수록 그럼 박수가 많이 터져 나왔고, 그러니까 그 야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미안하다고 한 선생님을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 개인한테 가르쳐준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러니까 증오와 폭력을 그 당시 제 나이 만 1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 그걸 가르쳤던 사회가 한 번도 거기서 성찰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일은 남근주의적인 폭력이 같이 결합되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혐오, 내지는 가장 오래된 차별, 가장 오래된 멸시,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게 남근주의적, 가부장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결합돼서 나타났는데, 정말 저 자신한테도 이제 그런 태도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면서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그 뉴스를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의심했냐면, 그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 어디 지진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횡성의 6.3 진도, 6.3. 그런데 5분 있다가 그 지진 전문가가 잘못 통보했다고. 그래서 특보로 그게 자막으로 확 나갔거든요. 근데 한 5분 있다가 잘못했다고 이거 그 지진 거기서 잘못 내보냈다고. 그래서 이 사건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길 바라서. 왜냐하면 그거를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그 사건의 성질을 그거 혐오로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범죄에 대해서 둔해지거든요. 그 걱정이 너무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서 작가님께서 그 혐오와 증오의 씨앗이 혐오와 증오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0살 때 방공공변대에 나와서 상도 받고 방공부장도 무려 9년씩이나 했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를테면 그 혐오와 증오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반유대주의도 그렇고 지역감정 결국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하나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인간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런 혐오와 증오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표출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표출할 수 있는 사회, 그 표출이 되도록 용인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켜보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들, 우리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너무 챙기지 않았다. 이웃을 너무 되돌아보지 않았다. 선생 같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할 것 생각이죠.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그렇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끝없이 교육받아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 평화나 비폭력에 대해서 폭력이 얼마나 나쁜지, 남군지가 얼마나 나쁜지, 여성 혐오가 얼마나 나쁜지 이거 끝없이 교육받아야 되는 동물이지 그렇게 무슨 지혜로운 동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교육 받아야 하는데 저도 뭐 교육 현장에 있어서 더 느끼는 겁니다만 교육하는 사람도 이 폭력적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가령 지금 젊은이들이 문제다라고 얘기지만 기성세대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측면도 크고 그래서 저는 학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선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학교 밖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펼쳐놓으면 아무런 누구도 특정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특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모두의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가야 되는데 어렵지만 그래서 그냥 평화하게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그래도 물론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인데 좀 가슴을 쓸어내린 것 같은 느낌은 주로 여성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건 피해자와 공감했다는 거는 저는 그 사실 인권의 기본이거든요. 모든 저항이든 뭐든 문제제기든 역지사지잖아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져주는 건데
그 이시상 스님 전에 썼던 글 중에 그 옥시 관련해서 환경운동하는 후배분이 그런 토로를 했다고 그래요. 세월호 사람들이 부러웠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세월호는 그만큼 관심을 가졌으니까. 근데 여기도 사람이 만만치 않게 지금 물론 이제 소위 빵 터져가지고 현재 밝혀진 것만 140여 명. 네,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고 뭐 유럽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그 전까지 한 5년 동안의 세월은 엄청나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싸워왔으니까요. 가습기 피해자들이. 저 엄마 아빠들이 가습기 세정제 넣었던 자기 손목을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근데 그 옥시 문제, 옥시 싹싹이었죠. 그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도 사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아까 봄은 5월 27일에 끝난다고 그러셨는데 그 5.18 광주와 함께하는 마음, 나도 광주에 있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광주를 살아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형사사건이고 하나의 살인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각자도생의 사회에 그래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 힘없는 하나의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거는 저는 그 세상에 쓸만하냐 안 쓸만하느냐는 물질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나의 공감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확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다행이다. 더구나 이른바 강남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이제 일종의 소비 그렇죠. 30년째 강남역 뉴욕제가부터 강남역은 중심이었죠. 소비 배설구 같은 데였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강남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이제 다른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면요. 강남역이 이제 인권의 도시 인권의 아주 중요한 한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런데 이제 가령 과거에는 광주 항쟁, 광주 학살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세월호 학살이죠. 예컨대 그런 데 대한 공감 능력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일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좀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강남역 바로 그 자리가 그런 공간으로 강남구청장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혹은 지하철 공사의 뜻이 있으면 그 화장실을 그런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화장실 얘기하니까 그 홍익대생 조중필 씨 살해사건 이태원 버거킹 거기도 이제 나중에 버거킹이 떠나면서 그냥 잊혀졌는데 사실 그런 공간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강남역도 그렇고 강남역 지금 현장은 10번 출구인데요. 8번 출구 앞에 나가면 반올림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 또 하나의 가족이죠. 이분들이 아주 지금 장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역이 정말 그냥 뭐 단순한 유흥만 있는 것이 아니라 8번 출구에는 반올림의 아우성이 있고 또 연대가 있고요. 그다음 10번 출구에는 또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건 진짜 강남역 생긴 이래 아마 이게 84년, 85년 생겼을 텐데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왕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안 들으시는 분들이 전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학교에서 강남역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전 국민들이 뉴스로만 공감하지 말고 짧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걸 같이 논의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사실 좋겠다. 포스트잇을 강남역만이 아니라 교실에도 붙이고 곳곳이 강남역이 되게. 그래서 한번 이걸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그 여성의 희생을 우리가 거룩하게 다 응답해야 된다. 사실 거룩한 응답. 뭐냐면 그래서 기왕에 초등학교부터 남녀 평등 혹은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들 혹은 젠더에 관한 오해 이를테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폭넓게 논의해 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봤고요. 저는 오창희 선생님 오늘 이 질문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왜 그 가능성을 느끼냐면요.
강남 얘기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오창석 선생님 말한 대로 지금 지하철역 생긴 지 한 30년 네, 됐는데 30년 넘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네. 논의한 강남 지구에 사실은 강남 지구에서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굉장한 가능성을 4.13 총선에서 강남이 다른 형태를 보였는데 이번에 정말 다른 형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지금 한국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렇게 한 번에 날려버리지 말고 오창석 선생님 지금 얘기한 대로 전국 교실에 다 그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일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되느냐. 네.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살아남은 자들의 거의 유일한 권리이자 의무죠. 이제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오래 많이 기억하는가가. 네, 살아남은 자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 이런 거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 그때 그 방법으로 수학여행을 안 가서 살아남았고 다른 집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 방법으로 수학여행 가서 못 살아남았고 딱 이런 문제 아닙니까? 무슨 뭐 선악도 아니고 이게 뭐 성적으로 가른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 그 옆에 우리 그 이찬수 교수님 계시지만 가끔 평화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보통 전쟁 얘기를 하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가로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강남역에서 그렇게 한 여성이 돌아가시고 세월호에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국 제가 늘 사람이 사는 마을을 얘기하니까 사람이 사는 마을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네, 아까 그 서혜성 작가님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고통에 대한 공감의 폭이 그래도 크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평화라는 것이 뭔가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폭력을 줄일까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통에 대한 공감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자 지향적 공감과 자기 중심적 공감이에요. 네, 그렇죠. 이 강남역 사건에 나도 안 당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공감이고 아까 이지상 선생님이 어떻게 죽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한 그에 대한 타자 아픔에 대한 공감이 이제 타자 지향적 공감인데 폭력을 줄이는 과정은 타자 지향적 공감이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당한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적 가치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 현장이든 어디서든지 얘기가 돼야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약에 평가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고통을 공감하는 감성지수 같은 것처럼 그런 식의 문화를 좀 확장시켜가는 게 정말 인권의 기초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제가 평화학이라는 작은 책을 하나 쓰면서도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럼 목사님이시니까 잇따라 여쭤본다면 좋은 교회란 확실하게 천당에 보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김홍도 선생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천당에만 보내주는데 지금도 대박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고통을 겪느냐 아니냐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네요. 네, 더 붙일 말 없습니다. 지금 오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송이 재미없어요. 그런가요? 아니 본인이 다 정답을 얘기해놓고 이런 게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대통령도 창조경제하시고 우리 대통령께서요 6월달에 대통령 누구? 아니 박근혜 씨. 있나요? 있죠. 근데 그분이 6월달에 목수정 씨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뭐 글을 올렸던데. 프랑스에 계신 분. 네, 파리 6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창조 경제로. 도대체. 네, 아무튼 아까 기왕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신학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신학이라는 게 영어로 theology예요. theology는 그리스어 테오스에다가 로고스가 붙여진 말이거든요. 테오스는 신이고 로고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신에 대해서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도 결국 인간의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에 관한 인간의 말이 가장 유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확보될 건가? 가장 의미 있는 어디서 확보될 것인가? 그게 바로
그런데 예수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통의 현장을 함께 해서 고통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인간됨의 근본을 확인한 분이에요. 근데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좋은 교회란 그 얘기 하셨을 때 제가 그냥 한마디로 동의한다고 그랬지만 그 풀면 또 그런 거거든요. 교회라는 게 무슨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역을 좀 하면 예수처럼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런 스튜디오면 여기가 교회고 운동장은 운동장의 교회고 산이면 산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예수처럼 산다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역시 사회의 구조적이든 뭐든 권력 구조든 뭐든 거기서 억압을 더 많이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지향적 공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것을 추구한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교회 다닌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좀 느껴야 회비도 되는 많이 내야 되고 집회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 본질 말고 다른 것을 더 다른 것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이제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담스러워서. 회피용인가요? 회피용?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천님 근래 하고 있는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개운사의 불당이 훼손이 되었는데 목사님이신데 성금 모금위원회로 활동하신다고요? 네. 그거 그 아는 동료가 좀 같이 불상이 훼손됐어요? 다 불상만 아니라 그 대웅전 불당 자체를 훼손했죠. 안에 훼손을 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상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르고 뭐 그런 식으로 했죠. 누가요? 어느 전과 51범되는 어떤 개신교인이 네, 들어가서 미친놈. 이제 거기만이 아니라 또 저기 성모상도 성당에 들어가서 성모상도 훼손하고 그런 전력이 우상 파괴. 우상 파괴죠. 근데 그거 좀 안 된 분이네요, 그거는. 아무튼 아는 동료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리아에서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행동들이죠, 사실은. IS. 네. 거기에는 무슨 정치적 의도나 있다고 치고 이거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닌 수준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사실 좋게 얘기하면 종교 근본주의가 그런 건데 어떤 특정의 문자화된 것을 신을 다 문자 속에 가둬두는 행동이고 그 텍스트를 자기와 동일시해서 내가 판단한 것이 텍스트야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이른바 근본주의 내지 그 원리주의적 사람은 처벌받아도 자기는 양심범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못 봤지만 그럴 겁니다. 그게 문제. 선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겠죠.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를 그래서 까부신 거네요. 그 사람. 그랬죠. 근데 그럼 불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네요. 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런 상처를 좀 보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불상, 원상 복귀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으자. 그런 거였는데요. 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목사님 참여하셨어요? 아니, 근데 개신교인이 그랬으니까 네. 다른 저의 동료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 되는 분이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럼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 원래 계획은 올해 1월에 그 사건이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 그 모은 성금을 그 개운사에 전달하자 이런 취지였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그게 말씀하신 아까의 그 타자에 대한 공감과 그럼요. 기본이죠. 네. 그리고 성찰도 네.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부처님 석가탄신일이 지났기 때문에 마감을 했고 마감을 했군요.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개운사의 주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을 하셔서 그것도 고맙네요. 네, 그래서 그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셔서 좋은 행사를 하나 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금하신 돈을 네네네. 아깝다. 아니 뭐 큰 돈은 아니었을 네, 것 같아요. 크진 않죠. 굉장히 정성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스님들도 그 마음에 감동한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고 적극 사용을 하셔서 물질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자와 기독자 사이의 그 평화를 위한 어떤 행사를 해보자고 기획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두 분이 이제 그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방송을 맡게 돼서 저는 뭐 오창익 국장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방송했는데 저한테는 한 코너도 떼준 적이 없더니 그 두 분에게는 이제 아니 월요일도 뗄 겁니다. 월요일도 쪼갤 겁니다. 야, 나는 저기 서해상 선생님이 그런 생각하시는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지금 도망가는 날인 줄 알고. 한 코너를 떼시는 게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코너를 지금 맡아서 아니 거의 근데 독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거죠. 그런 생각하실 텐데 두 분 어떠세요? 우리 서 작가님이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실 분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는 그 사실- 교토 얘기하시니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서혜성 작가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개편도 좀 하려고 아니, 합니다. 그게 아니, 아니라- 서 작가님 저는 훨씬 좋죠. 작품을 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동의를. 그걸 좀 차분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청국장이 이제 평소에 뭐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걸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이, 그렇다고 때립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이거 힘든 형편인데 그래서 우리 한 반년 했나요? 지금 29회니까요. 반년 좀 더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야.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인권연대에서 하는 방송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걸 살려가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원제가 또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이 스튜디오를 만들 때 이제 같이 만들었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 그래서 했는데, 사실 얘가 걱정인 게 제가 이 진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손님을 부르고 모시고 또 여쭤보고 이런 것을 내가 해보니까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오국장은 잘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 방송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어디에 맞는지. 그런데 오국장이 마침 두 분. 아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또 장점이 돼서 오다방 쭉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장이 아니, 국장이 그거 진행을 서혜성 하시고. 작가가 만약 예. 출연을 하시면요. 지금 예정으로는 이제 고정 출연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거 나한테 말한 적이 없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회의니까. 아니 그러니까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도 고정 출연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시사자키부터 시사자키가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뭐 저는 뭐 애청자였죠. 아니, 그러니까 출연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줄 얘기도 많고 들려줄 얘기도 많아요. 저는 뭐 만화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 이찬수 선생님도 사실 청취자로서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르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서혜성 선생님의 그 작품 이야기 네. 그걸 중심으로 집중해서 듣고 싶은 생각은 작품 큽니다. 이야기라면 서혜성 작가가 쓴 작품이요. 그렇죠. 네네. 저 들어오시 전에 두 분이 칸트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그 뭐 칸트 영구 평화론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엔의 모델이 되고 또 칸트가 어떤 사람이다. 예를 들면 칸트라는 사람도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교실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퇴계든 율곡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무슨 책을 잠깐 보다가 간명하게 퇴계하고 율곡이 정리됐는데 생년이 한 3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계를 보고 율곡은 컸고 같이 이제 조정에서 만난 적은 있으되 워낙 레벨도 다르고 그러니까 후학으로서 율곡이 훨씬 더 완성도 높게 논리도 전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율곡은 다 퇴계를 본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서야 그걸 깨닫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 이원론이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너무 잘못 만난 거예요. 엇나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니체가 됐든 뭐 헤겔이 됐든 뭐 칸트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사실 잘못 만나고 있는 측면이 되게 많아요. 도식적으로. 일본식인가요 이게? 네. 딱 그냥 제목하고 뭐 사람 이름하고 책 제목 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요지 한 두 줄 알고 네, 일본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지식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교육인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지식 파시즘 사회거든요. 일본이라는 게 근대가 애초부터 지식 파시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일본의 서구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 이른바 난학, 네덜란드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이제 핵심적 지식은 영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조슈 5라고 그래서 이제 이토루미를 포함한 5명이 밀항을 하고 조슈아 5번 오걸 예, 오걸 조슈 번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야마구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산구. 그런데 거기 그 뒤에 이제 이하쿠라 사절단이라고 수백 명이 이제 일본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쓰면서 전 유럽 1년 반 동안 이제 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지식이 독점되고 지식 파시즘 체제로 애초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히 계몽이라기보다는 교육 대상, 정확하게 말하면 훈육 대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이렇게 쫄가리 딱 남긴 그런 것들을 암기 위주로 지식을 공급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학문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 나오면서 그 디스커션이 없는 철학이죠. 주말에 철학을 외워야 돼. 맞아. 이런 진짜 야야야야야 이해하지 마. 외워. 학교 때 많이 들었던 걸 뭘 이해하려고 그래. 외워 임마. 철학을 외워야 돼. 이혼론이 외워야 무슨 뜻인지 맞아요. 뜻도 모르고 외워야 돼요. 외우면 돼. 그럼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제가 재밌는 기사를 토요일 날 봤는데 한겨레에 어떤 일본 할아버지 인터뷰가 나왔어요. 히로시마 반핵 네. 관련해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조선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경성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에서 니들은 이제 내신이니까 조선진하고 다르다. 교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서양식 양식 먹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 때니까 뭐 쥐뿔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식탁을 칼하고 나이프만 들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허위였는가를 알았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군국주의 일본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거요. 중학교 1학년생들도 내지인이기 때문에 조선진하고 달라야 돼서 나이프 쓸 줄 알아야 된다. 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도 저도 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음식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른바 제국주의 하이어라키, 제국주의 신분 같은 것들을 더욱더 자기 내면에 깊이 침투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일본 제국주의를 에서 식민지 지배에 모든 일반인들 하나하나가 다 우월감을 가져야 비로소 지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월감을 심어주는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사회는 메이지 유신 전까지 한 700여 년 가까이 군사국가죠. 국가였기 때문에요. 수직적 하이라키가 아주 강한 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의견 전달되는 구조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였고요. 위로부터 명령 체계가 강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도 나중에 20세기까지도 이어서 우리 나타나는 청취자들이 거예요. 갑자기 검색하면 안 되니까 하이라키가 뭡니까? 위계질서입니다. 위계질서.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서작가도 쓰셨습니다. 저도 따라 쓴 느낌이었어요. 하이어라키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가오보다는 덜 쓰지만. 네. 근데 이제 하이어라키라는 클래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계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급하고는 좀 다른 것을 이제 위계를 통해서 위계. 특히 이제 외형을 주로 이제 문화적인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폴리티컬한 어떤 내재한 것이 은닉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하이어라키로 좀 많이 나타나는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진행 안 하고 출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지상 선생님. 네. 일단 지금 저는 지금 이 방송은 굉장히 파시즘적입니다. 출연자가 아직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출연한 걸로 이미 있다. 사실 방송도 그렇고 일본의 지식 파시즘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파시즘이 사실 진짜 파시즘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세계 문학 전집과 철학 전집이라는 그렇죠. 읽어볼 때 오시고 확 와닿습니다. 전집이라고 칸트 전집은 가능하겠죠. 한 사람에 대한 건데 그렇죠. 세계 문학 전집 지금도 제가 그림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야. 그림도 다 있어. 모든 장면. 세계 문학 전집 기준이 뭐야? 아프리카 하나도 없어. 근데 큰일 났네. 우리 집에 그거 한 질 있는데. 아니 여러 집이 있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있어요. 예. 세계 철학 전집하고 세계 문학 전집이. 자, 그런데 그런 파시즘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좀 따져봐야 될 일이죠. 뭐 특히 이제 교육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지상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톤이 다운되고 그러세요. 아니요. 자기가 돈을 다운시켰어. 도대체 어떻게 그 다음 멘트를 쳐야 될지 몰라서 정말 희소식 6월 17일 금요일 저녁 콘서트를 하시죠. 네, 공연합니다. 한강 작가하고 같이 아니요. 그러니까 한강 씨랑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한강 씨가 확실히 그 큰 주목을 받았나 봐요. 그럼요. 제가 전에 10년 전에 한강 씨하고 같이 듀엣한 게 있어요. 그랬군요. 네, 12월 이야기라고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어제 올렸는데 그 전까지 조회수가 미미했는데 최근에 조회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몇 천이 뛰었더라고요. 네. 오늘 이 방송하고 나면 만 건을 뛰겠네요. 그러면 저희 방송 말미에 이지상 한강의 듀엣곡
제목이 뭐죠? 12월 이야기 또 그거 하시게. 12월 이야기를 네.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한강이 우리가 그 한강. 알고 있는 한수 네네네. 딸 한강. 네네. 그리고 저기 그 한강 씨의 이거 개인적인 얘기라. 저희 제 후배가 또 한강 씨랑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후배의 부인. 네, 그 네. 문학평론가라는 네, 분이 네, 후배. 네. 문학평론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그 나왔던데 무슨 홍 누구? 네, 홍용희 씨라고 네. 아주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죠. 그렇군요. 근데 그 공연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 12년 만에 단독 공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그 책 출판 공연이었고 이번에는 좀 그동안에 제가 노래했던 그 여러 부류의 당신들을 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문득 당신,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당신. 네. 뭐 이럴 때는 누가 떠오르고 이럴 때는 누가 떠오르고 뭐 이런 상황 설정과 함께 6월 떠오르는 17일 저녁 7시에 저는 서혜성 작가님하고 같이 아시아의 등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일정은 째기로 하신 거죠. 우리 네. 이 아시아의 등대라는 게 그 파주 봉일천에 짓는 이주민 센터 네, 건립 네. 사업인데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서혜성 작가여서 네, 네. 위원장님 결재를 득하고 회의를 홍대 앞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홍대 앞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네. 이런 식으로 가서 같이 결합들 해서 그럼요. 우리 자리가 잘 협소합니다. 협소해가지고. 서두르지 않으시면 네. 못 들어가십니다. 예매를 하고 있죠. 네, 저기 디스크4U라는데 DISC 디스크. 네, 아라비아 숫자로 4, 그다음에 영어로 U. 디스크4U라는 U는 왜 스펠을 말씀 안 해주시나요? U죠, U. YOU. 아니요, YOU가 아니고 그냥 U. 그냥 U. 아니, 디스크4U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티켓 판매하는 데인가 네, 보죠. 네, 네. 인터파크 이런 데가 아니라. 네, 일부러 이제 그런 상업적인 사이트는 하질 않았고요. 디스크4U는 지금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만 예매를 하는 걸로. 근데 사실 예매는 잘 안 될 것 같고 제 얼굴 팔아서 아름아름 저기 혜성이 형, 옥션님 이 교수님 어떻게 할 거야? 나 하는데. 저는 좀, 이 말이야, 이거. 네, 이렇게 해야죠, 뭐. 우리는 회의를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를 좀 일찍 소집해서 회의를 5분이라도 하고. 그런 것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홍대 2번 출구 조금 벗어나시면 가톨릭 청년회관 CY 티어터라고 있거든요.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좌회전하고 한 번 더 좌회전하면 그럼요. 뒷골목.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그날은 청년회관. 그 팻말을 다 이렇게 붙여놓도록 할 거고요. 그때 그 일대 음식도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아유, 뭐 들어가시는 데마다 다 음식이죠, 뭐 거기.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그날 좀 일찍 가셔서 금요일 날이니까 불금. 네. 제가 먼저 그리고 또 하나 저녁을 드시고.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제가 공연을 하는 의미는 사실 디프리를 하자고 공연하는 거니까. 네. 음식 안 드시고 오셔도 되네 그럼. 글쎄요, 조금 드시고 뭐 나중에 디프리는 음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네. 시간이 6월 17일 금요일 7시 반. 7시 반. 네. 그리고 장소는 거기 있는 가톨릭 회관. 네. 몇 층에서 청년회관. 지하 공연장에서 합니다. 지하에 있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네.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 보는 공연입니다.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지상 공연입니다. 그러나 공연을 또 지하에서 합니다. 네. 지하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깊은 소식이 많은데요. 우리 이찬수 선생님이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책, 정말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평화와 평화들. 평화들. 네, 근데 부제가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이런 책입니다. 네. 출판사는 모시는 사람들. 네, 제가 아무튼 평화학 공부하면서 정말 평화 막상 너도 나도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평화가 뭐지? 하는 궁금증을 가능한 좀 일반적인 언어로 정리해본 작은 책이에요. 평화는 근데 말뿐이지 실상 사람들의 평화 인식과 경험과 의도는 다 다르다. 그래서 평화들이라고 복수형 전미사를 붙였습니다. 좀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관념적인 말에는 복수형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일부러 좀 실상 우리들의 경험은 평화들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 평화관념을 좀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그 다양한 평화들을 긍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합의하고 공감해가면서 평화라는 것이 형성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다룬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서점에 막 나왔겠네요. 이제 아직 안 갔을 거예요. 이제 막 깔리기 오늘 시작할 것 월요일이니까 같습니다. 한 수요일쯤부터는 깔려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갈등도 얘기했고 되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라. 전쟁이 아니라.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뭐 파시즘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라는 예, 오랫동안 경고였죠. 그렇죠. 그 속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네.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비스마르크식 평화가 아니죠. 아니 그 고대적 가치인 것 같아요. 사실 가치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이미 폐기된. 그래서 저 종교에서도 정당한 전쟁 이란 없다. 이렇게 다 그건 합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렇게 갖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책은 누구 보라고 쓰신 건가요? 아, 그러게요. 지금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 정도라면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영화로 보면 12세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딱딱한 글이 된 듯해서 저 스스로도 약간 죄송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이게 다른 책 보고 정리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서양 책 번역도 아니고 한국적 컨텍스트, 한국적 맥락에서 정말 평화를 어떻게 이해할지 조금 더 인문학적 시각에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잠깐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그전에는 평화는 그렇게 접근이 안 됐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전에는 대체로 국제정치, 국제질서적 차원에서 힘의 균형의 조화, 그런 차원에서 거의 서양 평화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은 평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조약과 법과 정치에 종속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치의 부산물인 것처럼. 네, 그래서 평화가 정말 인간의 사실 얼굴을 평화 그럼 늘 떠오르는 게요.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 평화는 법 재판소가 성립되어가는 과정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언제나 법과 정치를 가지고 설명을. 저한테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래서 베르사유하고 헤이그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지금까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사람이 사실은 조약의 법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가 못 되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이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심성 바닥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차원에서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걸 좀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하신다면 1분만 하신다면 독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랫동안 평화를 서양의 그 평화학자들이 폭력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해왔어요.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줄이면 폭력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폭력이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너무 공허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재정의를 했고요. 그럼 폭력을 어떻게 줄일까?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력의 확장을 통해서만 줄여가는 거다. 공감력의 확장이 그게 종교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하고 정말 인간됨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를 다뤘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제 방식으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화라는 결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거대한 것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 그런 것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평화이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까지는 국제 분쟁학처럼 되어 있는 평화에 대한 개념을 인간 중심, 특히 나 중심, 내 주변에서부터 어떻게 평화를 인식하고 또 평화의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해설이라 제가 더 훌륭한 감사합니다. 저기 서 작가님 방금 그 말씀을 글로 써가지고 어디다가 좀 이 책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환영할 일이죠. 아니요, 이찬 선생님은 뭐 저서가 굉장히 많으시고 공저 역서 되게 역자 다 많으신데 막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찬 선생님의 고민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 연구 성과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고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책이 핸드북. 네, 읽을만 합니다. 아주 100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쪽이 안 되고 가격도 11,000원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의 얼굴을 한 평화라는 개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결과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결과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너무 낮은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쟁 없이 1953년 이후에 여태까지 왔는데 평화로운 거군요. 뭐 느낀 적이 없잖아요. 평화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삶에서의 평화, 삶으로서의 평화, 맞습니다. 인간에게 평화는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아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책 속에 얼굴 한번 묻어보세요. 냄새가 네, 나죠? 기름 그런가요? 냄새, 인쇄. 이게 책이 따끈따끈하다는 말이 음식과 책에만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책을 실제로 처음 만들었을 때 책이 따끈따끈합니다. 그렇죠. 인쇄기에 돌아가서 막 찍혀 나온 책은 따끈따끈하고 그리고 그 책이 찍혀 나온 한 일주일 정도는 잉크 냄새가 퍼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따끈따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책을 따끈따끈한 책을 조금 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식히는 소리.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잉크 냄새가 나는군요. 이천수 선생님이 평소에 고민해왔던 것들 더구나 2016년도에 한국인으로서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하는 그런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칸트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기왕에 말씀 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칸트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칸트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칸트를 읽었든 안 읽었든 칸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칸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칸트는 우리 근대의 씨앗을 뿌린 문을 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 관한 평화와 평화들이 칸트 얘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우리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평화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장 그 세계 비인전집에 나오는 칸트를 찾아봐야 되겠군요. 아니야 그거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 책에 있는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어떤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1789년이죠. 프랑스 대혁명이 났을 때 뭐 프랑스 사람도 아닌 독일, 뭐 독일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독일 지역에 있던 칸트가 환호하고 뭐 드디어 뭔가 살아생전에 내가 생각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구나. 뭐 이런 에피소드가 먼저 우리 귀에 중학교 때쯤 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무슨 칸트 얘기를 두 줄 세 줄 배웠으면 이렇게 어색하지 않죠.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 두세 줄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대학교 1학년 가서 칸트를 읽잖아요. 그럼 전형적인 옛날에 지금도 대부분 많이 그런데 일본식 중역. 그래서 도대체 번역한 분도 이거 무슨 뜻인지 단어 잘 모르고 하실 것 같은 일상적으로 전혀 안 쓰고 사전에서만 있는 학문적 개념어도 아닌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인을 저 벽장 속에 박제화시켜 놓는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려주시네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무슨 칸트 분석서처럼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고요. 책 맨 뒤에 더 읽으면 좋은 책들에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하여를 한 요지 한 페이지 정도 추려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창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즐거움에 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애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동행할 때 지식은 즐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식의 즐거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창익 국장이 얘기한 것도 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니 판단력 비판이니 이런 거 암기하게 가르치지 않고 칸트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평소에 양반 죽어가면서까지도 양복 입고 사람을 맞았거든요. 정장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칸트를 알던 사람들한테는 칸트 선생님 저럴 분이 아닌데 이제 일단 그런 것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래도 프랑스 혁명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그럼 칸트도 참 인간이었군. 이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칸트가 예를 들어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산책도 매일 그 시간에 했다. 이렇게 범생이 중에 범생인데 으악! 뭐 이랬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드디어 철학을 공부한 이유가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대의 유레카예요. 칸트가 그 신문을 받아든 날은. 그러니까 근대의 유레카라고. 과거에는 고대의 유레카였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쳤으면 애들이 칸트라는 사람 먼저 죽기 전에 한 번은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식을 고통으로 다가오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영구 평화론도 여기 책에서 나온 거 보면 책 제목이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좀 약간 뭘까 이런데 영구 평화론 하면 읽지 마 이씨 이건 우리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그런 언어로 지금 한국 학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죠.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책의 평화와 평화들에는 그런 지식의 즐거움이 함께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심포지의란 말도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뜻을 잘못 알고 있는데 향연. 예, 향연. 술 먹고 사실 그때는 술 먹고 다이얼로그가 없으면 그건 심포지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위대하고 거룩한 분들이 나와서 책상 위에 앉아서 무지몽무한 사람들 졸게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 아니. 한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방송 끝나면은 심포지움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심포지움이죠. 그렇죠. 아니 뭐 향연인이면은 뭐 그게 빠지면 안 되잖아. 빠지게 하나 술이 있긴 빠지면 안 하네. 되죠. 네. 예. 여기 오실 때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네, 그러는데 네, 그새 잊으셨군요. 농담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금요일 프로그램은 당분간은 그럼 평화와 평화들 이 책의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네요. 그런 네, 셈이겠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제가 지금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을 나누시는 그렇죠. 게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네. 보답일 것도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평화와 평화들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네. 아, 이찬수 지음 모시는 사람들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 보는 거랑 또 저자 직강은 좀 다르잖아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저자 귀에. 직강도 그렇고 실은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실의 크기가 또 있습니다. 네. 사실 글이 갖고 있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독자적입니다. 글 자체가 문자 텍스트라는 것이요. 근데 그렇죠. 가령 문자 이 말을 1억 명이 발음하면 1억 명이 다 조금씩 어감이 다르게 발음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생득적 의미도 같이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직접 저자가 글을 쓰는 분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책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과 말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노래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힘을 믿고 또 평생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또 보급하고 노래의 그렇지 중요성을 네. 신이 네.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직업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신부 목사. 제일 먼저 가수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가수를 먼저 만들지 않으면 자신을 경배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술로만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수는 신이 가장 먼저 만든 직업입니다. 또 오늘 또 얘기가 얘기의 화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도 벌써 한 7가지 주제를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드디어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래까지. 네. 그래서 수요일에는 그 노래의 힘을 드디어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서고금, 뭐 한국 사회, 해외 저기 출연하고 싶어. 하세요. 네. 요청을 네, 하세요. 네, 요청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다 권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실 것 같고요. 오다방이 개편을 하는 이유는 드디어 이제 오피니언 리더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공간들이 곳곳에 많아지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럼 오다방에서 이지상에 오다방에서 이천수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네. 월요일 이 프로그램도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다방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그럼 부제를 붙여야겠죠. 그렇죠. 네. 오다방에 뭐라고 붙여야겠죠. 뭐라고 붙여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두 분이야 자주 안 보신 분이니까 이런 거 붙여드렸죠. 이거야 뭐 오찬이 국장이 붙여야죠. 네, 그럼요. 아니, 알려주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맨입으로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뭐 또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네, 지금 이렇게 재밌게 수요일에 준비해서, 봬요. 재밌게 준비해서, 열심히 방송을 한번 5월 해보겠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 그러면 내일 모레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 다음 주로. 아니, 해야 되는데? 바로입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네. 왜요? 아닌데, 뭐, 그리고 뭐 5월 없어. 27일 평소에 천교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 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 괜히 부른 거 제가 부른 건데 그러니까 괜히 그 부른 다음 거예요. 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언제 청취자들이 녹음하고 이렇게 하지? 기다리시니까. 네, 큰일 났네. 네, 하여간은 그냥 덤벼볼게요. 네. 수요일 날 이지ang 선생님의 노래로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천 선생님. 네. 아무튼 말이 소음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 퇴근길에. 네. 범생이 맞으세요. 네. 게다가 목사님이세요. 네, 술 가끔 드시는 목사님. 목회는 안 하시는. 네. 가끔 하는. 가끔 하는. 네. 목회는 옥장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목회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서 작가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고. 네, 사실 이 방송이 끝나면 그 오창익 국장 광고가 나가죠. 또 이 방송 도중에 홍세아 선배님 광고가 거꾸로입니다. 제가 중간에 나온 홍세아 선생님이 마지막에 광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방송 하는 우리가 28회라고요? 오늘이 28회차입니다. 28회차 하는 동안 사실 거의 이제 광고를 안 했는데 제가요. 여러분 이 방이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인권연대가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그 방송국입니다. 이게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권연대도 후원해 주시되 그 오다방도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 손님 2분이 오셨는데 계속 좀 부채질 하시면서 앞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하고 앉아 계십니다. 저도 에어컨 있는 데서 방송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장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좀 짠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다방이 끈질기게 지금 생명력을 성취율보다 무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확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창익 국장하고 저야 원제가 있기 때문에 더운 곳에서 방송을 해도 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정상적인 데서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것 말고 그걸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후원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얼마나 더 먼 길을 헤매어야 하는지, 서늘한 손길처럼 내 이마에 눈꽃송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흘러가고 흩어져도 내 가슴에 남은 건 따스했던 기억들, 내 가슴에 남은 건 따스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흩어져도 가슴 속에 남은 노래. 모든 것이 흩어져도 가슴 속에 남은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